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0대 초반이 된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는 큰 변곡점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 남편과의 이혼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지만 저처럼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 저는 남편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만 해도 그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의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두 집 살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속에 느껴진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경력은 올해로 8년 차입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이 됐고요. 그때 항상 함께 어딜 가면 사람들이 제 직업에 대해 먼저 물어봤어요. 주변에서는 변호사가 없다며 저랑 친해지고 싶어 했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메리트도 있겠지만 저도 공부를 꽤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된 거라 그런 소리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괜한 자격지심이 생겼는지 함께 약속 나갔다 오면 언제나 투덜거리기 바빴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변호사라 그런지 참 잘해주었어요. 시댁에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첫째 아들인 제 남편은 회사원이고 둘째 아들인 서방님은 사업으로 잘 나갔으며 동서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시댁에 다녀와서도 늘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요. 자꾸 자기만 못나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남편이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말고 친정에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에도 시어머니랑 서방님네 부부가 먼저 와서 차례상 준비하실 텐데 우리 부부만 안 갈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니 남편은 거기 가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며 아이처럼 토라졌어요. 사실 저는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가 변호사 며느리라고 집안일 하지 말라며 말리셨고 서방님네 부부나 시어머니 모두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셨거든요. 가끔 용돈도 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뵙고 싶으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런 집구석 좋으면 너나 가라며 삐딱하게 구는 겁니다. 살다 시댁에 가자고 조르는 아내와 시댁에 가기 싫다고 반항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저도 제가 남편에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길래 제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이번 추석에 너희 언제쯤 올 건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안 그래도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요. 어? 갑자기 무슨 문제? 너희 어디 아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범이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해서요. 왜 집에 오기 싫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석이 바꿔봐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 뵙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남편이 저랑 어머님이 통화하는 게 듣기 싫었는지 스피커폰에 대고 냅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은 왜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내가 집에 가봤자 엄마가 나랑 며느리랑 비교하고 나랑 막내랑 비교하잖아.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내가 만만해. 내가 그런 집구석에 왜 가야 하는데?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됐으니까 첫날에 바로 올라와. 알았어?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 눈치를 받고 남편은 짜증을 부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결국 추석 첫날 어머님의 성화로 시댁에 가게 되었고 운전도 제가 했는데 남편은 내내 짜증을 부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의 짜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성질을 부리길래 제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는 요즘도 변호사 일 잘하고 있니? 그럼 그 일로 먹고 사는데 일을 그만뒀겠어? 그거 아니면 뭐 먹고 사냐고. 너 아내가 변호사면 감사합니다 하고 모셔야지. 왜 저러니? 그러게요. 형수님처럼 변호사가 되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에이, 제가 뭘요. 서방님처럼 사업해서 대표가 되는 건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요즘 수익도 좋으시다면서요? 전 그냥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말씀을 너무 좋게 해주시네요. 의사나 간호사나 환자 돌보는 일은 똑같이 힘든 거죠. 맞아요. 동서도 좀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담스럽네요. 너희들 참 보기 좋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남편이 자꾸 반찬을 툭툭 건드리다가 밥그릇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아, 진짜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너희들끼리 먹어.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모두 순간 당황한 채로 남편을 쳐다보다가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박진석!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돌아와? 결국 남편은 혼자 신혼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할지 여쭤봤더니 그냥 삐진 거라 어쩔 수 없으니 너라도 하루 자고 가라고 하셔서 저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하루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신혼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한테 온갖 화를 쏟아내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돌아갔는데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 후로 연락이 없을 수 있냐며 그래도 그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배고파서 밥도 못 먹고 내내 쫄쫄 굶었다며 아이처럼 칭얼거리는 겁니다. 정말 5살짜리 어린애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그날 너무 예의 없이 굴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쌀쌀맞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더니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황당해서 미쳤냐, 당장 회사에 가서 빌라고 했지만 남편은 왜 나는 안 되고 내 동생만 사업을 해야 하냐며 역정을 내는 겁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자격지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책 없이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사업이란 게 아무나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뜯어 말렸지만 남편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의외로 남편 사업은 잘 됐어요. 남편이 시작한 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어요. 사업이 눈에 띄게 잘 되면서 남편은 회사 사무실을 확장 이전할 곳을 알아보느라 한참 바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였고 조리원에 다녀온 후 바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출산하면 떠받들어 준다고 하던데 저는 아이를 낳고 오히려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 서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마음속에 묵힌 상처도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틈만 나면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냈던 사람이 여유로워졌고 시댁에 가는 것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의 사업을 무척 반기며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예전에는 첫째 아들이 안 돼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모두 잘 되니 마음 놓는다고 하셨죠. 남편도 돈을 잘 벌게 되니 저한테 화도 안 내고 시댁에 용돈도 보내면서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가정을 내팽개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로 일할 때도 남편이랑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후에도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 먹으면서 매번 반찬이 달라야 하고 국물이 꼭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연애할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솔직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굳이 출산한 후에만 집안일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잘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기 전이든 출산 후든 상관없이 집안일을 같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는 혼자 바보같이 그 모든 걸 참고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일은 더 힘들어졌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됐으면 몰라도 너무 잘 되니까 남편은 왜 나를 사업 못하게 막았냐며 저를 자신을 가로막은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성공을 응원해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존감이 높아진 건 보기 좋았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 시댁에 가서도 제 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서방님네 부부가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그날은 동서의 생일이라 시어머니께서 식당에서 모이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이 적당히 자기 자랑을 하고 넘어가길 바랐어요. 그날은 동서의 생일이지 남편의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자기 사업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동서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남편이 계속 말을 끊고 자기 사업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보기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 잘 안 될 뻔했는데 내가 투자자들이랑 소통을 잘해서 성공한 거야. 와, 아주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업이 몸에 맞으신가 봐요. 우리 진석이가 예전부터 회사 생활이 잘 안 맞는다고 하더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요즘 동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듣기론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며 동서가 갖고 싶어하던 가방을 생일 선물로 준비해 건넸어요. 동서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거 갖고 싶어 했던 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병원 옮긴 건 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안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방님께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도 오르고 생일인 김에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제가 동서에게 선물을 건네니 남편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참나. 당신은 자기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는 선물 하나 안 주더니 왜 이제 와서 남 챙기느라 난리야? 뭐?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오늘 동서 생일이잖아. 당신은 뭐 준비한 거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동서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게 어때? 아니에요, 아주버님. 저는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래, 재수 씨도 괜찮다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난리야? 정작 진짜 축하할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계속 툴툴거리니까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서방님도 남편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형, 오늘따라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아, 너도 내가 사업해서 신경 쓰이냐? 왜? 사업은 너만 성공해야 하냐고. 별거 아닌 게 사업하니까 짜증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고. 생일이 뭐 대수라고. 나처럼 힘들게 성공한 사람은 안 축하해주고 생일 같은 걸 또 축하해야 하냐고. 너무하네. 그러더니 남편은 성질을 부리며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뭐 서러워서 살겠냐? 그동안 무시하더니 내가 조금 성공하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보, 좋은 날에 왜 이래? 제발 적당히 좀 해.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런 집구석 진짜 있을 것이 못 돼. 그러고는 이번에도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종잡을 수 없어 하셨고, 저와 서방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속상했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예전에 무시받는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작 성공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도 남편이 왜 그렇게 투덜대고 남한테 화풀이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동안 남편이 많이 상처받았을 거란 생각에 결국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속상한 줄 몰랐어.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도울게. 힘든 거 있으면 말만 해, 응?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맙다며 저를 꼭 껴안았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더 바빠졌고 아이 볼 새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1살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또 무언가를 요구하면 남편이 예전처럼 신경질을 부릴 게 뻔했거든요. 남편이 바쁜 게 성공의 증거라고 믿으며 저는 일하면서 아이를 보는 걸 스스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잘 될수록 우리 가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늘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근무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남편 얼굴을 보는 날이 거의 없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제가 연락해도 남편은 대부분 받지 않았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겨우 재운 뒤에도 남편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뭔가 수상해서 확인해보니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진석 씨 잘 들어갔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너무 많이 먹였나?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진석 씨, 내가 아까 너무 뭐라고 해서 그냥 가버린 거야? 화났어? 우리 집에서 며칠 있다 가기로 했잖아. 아내랑 사이도 별로 안 좋다며. 내일도 기다릴게. 화 풀어, 응?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가 일하는 부동산 쪽 직원과 바람이 나 있었고 사실상 2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저를 껴안았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밖에 기댈 곳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저는 지독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다는 결론이 들었죠.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며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모든 정황을 보고도 저에게 참으라고만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네가 참아라.
진석이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네가 한번 눈 감으면 사모 소리 듣고 살 거 아니냐. 지금 이혼하면 네가 받아갈 돈도 얼마 없을 텐데. 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는 아들 잘못을 나무라셔야죠. 저한테 그냥 참으라뇨. 그게 현실이지 않니? 애까지 있는데 이혼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요즘 변호사가 예전만큼 벌지도 못한다잖니.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벌겠어?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무시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그동안처럼 살길 바랐어요. 저는 사과는커녕 무시만 당하고 있었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앞으로 변호사 아내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듯 했어요. 과거에 제가 변호사라고 예뻐하셨고 며느리 하나는 잘 구했다고 남편을 칭찬하시던 분이니까요. 사실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 사업이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면 제가 받을 재산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헛된 생각 그만하고 자존심 굽혀라. 우리 진석이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난다. 나이도 있고 애도 있는데 아빠 없이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에 대못을 박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린 남자와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여자와 밤을 지새고 온 걸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었고 남편 핸드폰에 남아있던 그 여자의 사진과 메시지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당신 다른 할 말은 없어? 나랑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 솔직히 너도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 뭐? 무슨 소리야? 예상했다니.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 아니야? 내가 일주일에 너랑 대화를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생각보다 순진하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집안일도 육아도 전부 떠안았잖아. 그런데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솔직히 말할까? 예전부터 너랑 사는 게 지옥 같았어. 너랑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었거든. 사람들은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 이름조차 기억 못하더라. 너한테만 다가가서 변호사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 취급하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전에는 나보고 대단하다며 칭찬했잖아. 어머니께 나 소개할 때도 변호사 며느리라고 소개했잖아. 내가 변호사인 게 잘못이야? 그거 자격지심이잖아. 그래, 자격지심이다. 시댁에 갈 때마다 나만 빼고 다 잘난 것 같아서 갈 맛이 없었어. 이제 사업 시작하고 좀 나아졌나 했는데 뭐가 밟히는지 알아? 내 아내가 부끄럽더라. 뭐? 내가 부끄럽다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나 좋다는 여자들 줄을 섰어. 넌 지금 너무 늙어서 좋아하는 남자도 없지? 지금 만나는 여자는 너보다 10살이나 어려. 넌 이제 나 놓친 거야. 남편은 상처가 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고 저는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이혼을 통보했죠.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사랑받는 걸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심지어 아내나 아이, 엄마여도 예외가 아니었죠. 결혼 생활이란 건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아무것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과자를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 같았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숨겼는지 의문이었어요. 결혼 직전까지 본 모습을 숨긴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제 남편일 줄은 몰랐죠. 친정 부모님께도 고민 끝에 남편의 바람과 이혼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처음엔 바람 이야기에 화를 내셨지만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눈물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마라. 바람난 남편과 사는 선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혼 후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받아낸 재산은 많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워왔고 아이는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도 밝고 착하게 자라주었고 한부모 가정이라 해서 특별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였어요. 이혼 후로 시댁 번호는 다 지웠지만 직업상 모르는 번호도 받아야 했거든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혹시 어떤 분야 소송을 주로 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혼 전문이긴 한데 동서라면 좋은 변호사 소개해 줄 수도 있으니 편하게 말해봐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잊지 않고 연락해 준 게 고맙기도 해서 편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살짝 망설여지곤 하거든요. 아, 또 무슨 일이야?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론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끝내 거절하지 못하게 돼요. 이번에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동서는 예상과 달리 바로 전남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형님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버님께 소송을 걸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벼운 농담이라도 던지고 싶었는데 동서 얼굴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려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전남편 문제라면 제가 전문가예요. 걱정 마요, 동서. 제가 싹 다 받아내줄게요. 동서는 안심한 듯이 작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 내가 이 사건에 진심으로 힘을 쏟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며 동서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서랑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들어주는 게 좀 불편했지만 듣다 보니 오히려 전남편 생각에 기분이 나쁘면서도 묘하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참나,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전남편이 했던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전남편은 서방님에게 2억을 빌리고 시댁에서 받은 서방님목 2억까지 총 4억을 가져갔더라고요. 그 돈이 그냥 어디서 굴러들어온 돈이 아니었죠. 시아버지께서 운영하던 공장을 정리하면서 남긴 유산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연명해 오셨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시댁 분위기가 좀 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자식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유산 문제만큼은 잘하는 자식에게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댁 안에서도 나름 말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그 돈을 받아낼 때도 치사하게 굴었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시어머니께 이 돈 없으면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며 떼를 썼대요. 시어머니도 귀찮았는지 그냥 내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가 놓고서는 남편한테 빌린 돈은 3년이 넘도록 한 푼도 갚지 않더라고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참 뻔뻔하기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죠. 이건 단단히 준비해서 시댁과 전남편을 제대로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와 전남편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전남편은 제 앞에서 또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냐? 그 말투가 얼마나 뻔뻔하던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남 인생 망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시어머니도 거들기 시작했죠. 그래, 그때도 내가 너한테 아쉬우면 이혼하지 말고 참으라고 했지 않니? 지금 사업도 한참 잘 되고 있는 애 앞길 막지 말고 그냥 떠나라. 왜 이제 와서 우리 애를 붙잡고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대꾸했어요. 붙잡다뇨.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랑 제가 다시 재결합하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번 사건에는 다른 사건들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하고 있긴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뭐야?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감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전 남편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내가 얼마나 사업을 크게 키웠는지 알아? 당신 같은 일개 변호사가 알면 큰 코 다칠걸?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 그냥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번 사건 그만둬. 혹시 나한테 미련이 있으면 다른 식으로 말하라고. 저는 기가 차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난 당신한테 미련 같은 거 없어. 오히려 당신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훨씬 잘 풀리더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앞길을 막을 순 없는 거였지.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들어온 걸 보니까 예전에 제대로 풀지 못한 실타래를 푸는 기분이야. 그러자 전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뭐?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혼자 일만 하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죠.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밤잠 설쳤는지 알아? 잠들려고 하면 당신이 그 여자와 나눈 메시지랑 찍은 사진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웠어. 그 후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지. 그런데 이렇게 당신과의 실타래를 마무리할 기회가 온 걸 보면 내가 변호사를 때려치우지 않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난 당신 후회하게 해줄 거야. 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못하는 말이 없네. 그렇게 전 남편에게는 두고 보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그 말이 오히려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집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이번 사건은 전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동서와 함께 조금씩 복수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전 남편의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성장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서의 말을 듣고 빚더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혼 후에도 그는 사업에만 매진해서 회사를 키워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가 무능력해서 결국 동선에까지 폐를 끼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 수완이 좋았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네. 이걸 보고 좋아해야 하나 화가 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격지심과 무시당한 서러움이 그에게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의 이혼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요? 이를 악물고 성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게 되니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소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돈을 잘 벌 거면 왜 나한테 그 고생을 시켰던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후에도 그 부동산 여직원과 재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저로선 정말 뜻밖이었죠. 당시엔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랑 바로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형님, 아주버님이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구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여자는 아주버님의 돈만 필요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정말로 사랑에 빠진 줄 알고 매달렸지만 그 여자는 전 남편의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는 홀린 사람처럼 그 여자에게 빠져서 두 집 살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더 큰 집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자며 돈을 요구했고 아주버님은 그 말을 믿고 돈을 퍼부었대요. 아이도 가지자며 혼인신고를 재촉했는데 결국 그 여자가 돈만 쓰고 떠난 거죠.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어이없고 한심했어요. 나이 차이 나는 젊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랑을 고백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전 남편은 그때 진심으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 여자를 위해 돈을 달라고 했을 때도 상황이 어처구니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아주버님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며 고집을 부렸대요. 그런데 결국 그 여자는 돈만 쏙 빼가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어이가 없네 싶으면서도 전 남편의 한심함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소송 도중에 전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재결합을 제안해왔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야, 우리 그냥 재결합하면 안 될까?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 우리 남이야. 불쾌하니까 그런 호칭 쓰지 마. 그런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차갑게 왜 그래? 솔직히 그동안 남자 못 만나서 외로웠잖아. 내가 회사 지분도 줄게. 그거 원한 거 아니야? 소송 취하하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쳤다고 너를 또 믿어? 전 남편은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도 나랑 재결합할 생각 있었으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야? 왜 아닌 척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네가 바람난 이후로 너랑 다시 합치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두 집 살림을 하든 세 집 살림을 하든 관심 없다고. 나랑 관련만 없으면 돼. 너 같은 인간과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아. 그냥 법대로 하자. 저는 그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인성이 저 모양이라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은 재혼을 하려고 소개팅과 모임에 나가 여자를 만나보려 했지만 결국 꼬이는 사람들은 그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동서는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회사 지분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 남편이 본인이 세운 회사에 얼마나 애착이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동서, 돈을 돌려받으면 그냥 현금을 요구하는 것보단 지분을 요구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잖아요.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더 압박이 될 거예요. 동서도 제 말에 동의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로 인해 자존심이 상해했던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약점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죠.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 남편에게 보냈고 그는 그걸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어요. 이 서류 뭐야? 나한테 지분을 내놓으라고? 내가 준다고 할 때는 안 받더니 이제 와서 서류를 내놓으라니? 그것도 재수 씨한테?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내가 생각하기에 동수한테 이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서 추천한 것뿐이야. 당신 왜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여? 이게 정말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키워온 내 회사인데 그 지분을 내놓으라니 말이 돼?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이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네 회사 절반으로 쪼개질 것 같거든. 난 이길 자신 있어. 형제끼리 반반 나눠 가지면 좋지 않겠어? 원래 이런 건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전 남편의 자존심을 제대로 긁어놓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둘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전 남편은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 지분을 챙기겠다고 나섰죠.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지만 전 남편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저 자존심 지키는 데만 급급해 보였습니다.
전 남편 회사의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서 동서도 지분을 받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해주었습니다. 동서, 지금은 지분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돈을 받는 게 나아요. 회사 내부 사정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반년 안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번에 돈으로 해결해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요. 형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동서의 고민이 이해됐지만 저는 여러 번 강조하며 돈으로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건네며 설명했죠.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요. 이건 제가 조사한 결과예요. 오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동서는 4억짜리 지분을 전 남편에게 5억에 팔아 1억을 더 얹어받았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가족일 때 형님께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주버님 일이라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로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고마운걸요.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동서가 저를 찾아준 게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혼 당시 전 남편 회사 지분이 작아서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한 셈이었어요. 소송이 끝난 후 전 남편 회사는 예상대로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락세였던 회사를 소송 중 극복하지 못한 거죠. 전 남편이 동선의 부부에게 돈을 빌린 것도 회사를 키우기 위한 자금이었는데 결국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회복 불가능해진 것이죠. 대출로 메우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고 결국 사업은 망했고 빚만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엉엉 울며 매달리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전에 나 없이는 못 산다더니 내 인생을 망쳐버리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인생 돌려내라고. 그러게, 네가 그때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구질구질하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인생 좀 잘 살지 그랬냐?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 좀 도와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왜 나한테 묻고 있어? 넌 언제나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알아서 잘 살아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깔끔하게 전 남편과의 대화를 끝냈고 이후로는 다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뭐랄까 아주 시원섭섭했달까요? 마치 속을 긁던 가시가 빠진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공허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짜 이만큼 끝낼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거든요. 전 남편은 예전에는 돈 때문에 만나려는 여자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다며 집에서 술만 마신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좀 씁쓸하더라고요. 나름 한때는 같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죽어가는 일만 남았다며 서방님과도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서방님도 그가 좀 불쌍해서 챙기려 했지만 결국은 마음을 놓아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서방님도 전 남편을 남이라고 생각하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인연이 끝난 건 그냥 끝난 거니까요. 소송이 끝난 뒤로도 동서와는 종종 따로 만나 차를 마시며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음 한구석에 묵었던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거든요. 사실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밤마다 잠에서 깨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전 남편 생각도 나지 않고 예전에 억울했던 일들도 점차 잊혀지고 있답니다.
사실 이혼 당시 받은 상처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겨우겨우 극복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전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폭풍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길은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폭풍 속에서 많이 헤맸지만 결국엔 이렇게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 아들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스스로를 아껴야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최근에 반장이 됐다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 사주를 봤을 때 아들 덕을 볼 거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덕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게 부모한테는 그 어떤 보상보다 큰 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슬슬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라도 가볼까 싶어요. 그동안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거든요. 어디가 좋을까 고민 중인데 해외든 국내든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곳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5년차 주부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상견례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시댁에서 너무 황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헛웃음이 절로 나요. 이대로 결혼을 못하는 건가 싶었는데 저희 엄마 덕분에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시댁에 한 방 날린 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사연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와 신랑은 15년 전 28살에 처음 만났어요. 당시 신랑은 대학원생으로 박사 준비 중이었고 저는 석사를 마친 후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전 오래전부터 제약회사 연구원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 꿈을 이루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탓에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니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걸 월급 탈 때마다 야금야금 샀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몰래요. 돈을 버니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한동안은 정말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벌어서 가장 좋았던 건 신랑이랑 연애하는 게 편해졌다는 거거든요. 오빠,
나 오늘 월급 탔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고기 어때? 고기? 고기 좋긴 한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 너 오늘 돈도 많이 썼는데. 그럼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나 어제부터 고기 먹고 싶었거든. 같이 고기 먹어주라, 응? 어제도 네가 밥 사줬잖아.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절대 먼저 계산하지 마. 알았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왜 오빠가 내? 나 오늘 월급 탔다니까? 기분 좀 내자. 둘 다 학생일 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게 되니 데이트 비용을 낼 수 있으니 선택지가 더 많아졌죠. 저는 자연스럽게 데이트 비용을 내는 일이 많아졌죠. 신랑은 그 부분을 정말 고마워했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랑이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신랑도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신랑은 그때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확신이 있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그 모습에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했죠. 매번 미안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하는데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 뭐가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 진짜 대단해. 용돈 한 번도 안 받고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고마워. 날 믿어주는 건 현주 너밖에 없어. 왜 나밖에 없어? 둘러보면 오빠 믿는 사람 엄청 많을걸?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신랑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결정적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랑이랑 결혼한다는 믿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둘 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자주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네. 이번 달은 결혼식만 3번은 간 것 같아. 주변에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게. 내 주변에 많은 건지 진짜 많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하긴 우리 나이면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겠다. 현주 네 친구들은 다 결혼했지. 다는 아니야. 몇 명은 하고 몇 명은 안 하고. 요즘은 또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신랑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부담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항상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사실 결혼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그 당시 신랑이랑 만난 지도 2년이 넘었고 제 나이도 30에 접어들었거든요. 지금은 몰라도 그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30 전에 결혼을 하고 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남편은 아직 학생 신분이고 저도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터라 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제 손으로 돈을 처음 벌고 계획 없이 돈을 썼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돈을 모았어요.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결혼식을 꿈꾸면서요. 철이 좀 들었나 보다. 요즘은 쇼핑을 안 하는 것 같네. 당연하지. 나 요즘 돈 모으는 재미에 빠졌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아도 늦어. 잘 알고 있네. 그걸 30이 돼서야 알았다니 우리 딸 대단한걸?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좀 도와줘. 통장을 나누는 게 좋다던데 어떻게 나누라는 거야? 저는 신랑도 모르는 새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은 언제든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혼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죠. 그 사이 수많은 지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걸 지켜봤어요. 한때 조급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 있더군요. 전 다시 일에 매달렸어요. 하고 싶었던 일인 만큼 매일 일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아는 것이 생기니 일하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신랑도 저만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대학원 연구실 아니면 도서관에 박혀 살았죠.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되었죠.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천천히 결혼하고 싶었어요. 현주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말 멋진 프로포즈를 할게. 지금 못해줘서 미안해. 뭐야, 김 빠지게. 프로포즈를 예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았어. 나도 기다릴 테니까 준비되면 천천히 해. 항상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정말 잘할게. 그래, 오빠는 나한테 잘해야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치? 신랑이 미안해할 때마다 괜히 더 장난스럽게 받아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땐 속상한 마음도 없었고요. 이미 신랑의 속도에 맞추겠다고 마음먹었으니 계속 그럴 생각이었죠. 저희는 조금 늦어도 안정된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저에게 닥쳐왔어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답이 없는 시험지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한 탓일까요? 아니면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탓일까요? 어쩌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만 보면 구토가 올라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병원에 방문해 보니 임신 초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반복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는 생각해 봤어도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건 조금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에 급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도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신랑이 모른 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신랑은 책임감 있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죠. 현주야, 여기까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여기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내가 내려갔을 텐데.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뭔데? 근데 춥지 않아? 내가 얼른 들어가서 겉옷 좀 가지고 올까? 잠깐이면 돼. 금방 말하고 갈 거야. 나 임신했대. 신랑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 이내 입을 꾹 다물더군요.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1년 정도는 공백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네 마음은 정해진 거야? 응, 우리 결혼할 거였잖아. 예상한 시기는 아니지만 나 이 아이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 되도록이면 우리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어려운 결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랑 잘 살자. 신랑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짧은 시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고민들과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죠. 남편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두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나게 노는 아이들, 만삭의 임산부,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 막 걷는 작은 아이까지 모든 게 신기해 보였죠. 오늘 컨디션은 어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이따 사갈게.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직 속이 너무 안 좋아.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엄마를 힘들게 하네. 얼마나 더 힘들게 하려나? 그러니까 나 요즘 무섭다니까. 요즘 밥을 통 못 먹어서 아무래도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 빨리 결혼식 날짜 잡아야지. 오빠는 어떻게 하게?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말씀드려야지. 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저와 신랑은 하루하루 초조한 상태였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비장한 얼굴로 부모님 앞에 앉아 입을 열었죠. 떨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부모님 앞에 앉으니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괜히 배를 만지작거리자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절 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눈을 딱 감고 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어쩌자고 그런 사고를 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애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오빠도 알고 있어. 엄마, 아버지, 나 결혼 서두르고 싶어. 우리만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야, 이게? 양가 부모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어? 잠깐만, 우선 선물을 좀 준비할까? 선물은 뭐가 좋을까, 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생각 좀 하자.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수십 번 다짐한 말을 하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아버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셨고 엄마는 근엄한 얼굴을 지운 채 한숨을 쉬셨어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죠. 아버지도 엄마의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만약 신랑 쪽 부모님이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어떻게 해서든 결혼시켜야지 뭐. 별 수 있어? 그래도 입장이 다르잖아. 우리는 배가 부른 딸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역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지. 다 큰 애들이 아이 갖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잘 됐어. 아이 갖고 결혼한다고 큰일 안 나. 엄마의 말을 들으니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엄마가 단호하게 구니 아버지도 한풀 꺾인 듯 입을 꾹 다무셨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시더니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어버리시더군요. 그때 얼마나 죄송했는지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땐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로지 엄마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현주야, 상견례 날짜를 잡긴 했는데 3일 후 괜찮을까? 그때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알았어.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우리 상견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신랑은 잔뜩 잠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평소에 신랑이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었죠. 신랑은 연애하는 내내 어머니에 대해 말을 하는 걸 꺼렸어요. 꽤 어릴 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터라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이 모든 일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닌데 저 혼자 잘못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차마 엄마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던 찰나 엄마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묻더군요. 상견례 날짜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따로 식당을 알아봐야 해? 아니, 어머니가 3일 후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대. 알겠다고 해. 3일 후에 뵙자고 해. 급한 우리가 맞춰야지 별 수 있겠어? 상견례 장소는 내가 오빠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대신 시간은 우리가 정할 거야.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미리 말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엄마의 얼굴을 보니 핑 눈물이 돌 것 같았죠.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으셨어요. 우선 다른 건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줘. 넌 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해. 아이 낳을 거라며. 그럼 좋은 환경에서 아이 낳을 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 또 미안해. 이렇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넌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아이가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된 거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잘 키우면 돼. 뭐가 문제야? 아이한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좀 불안해서. 갑자기 엄마가 된다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 없지.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 네 곁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야. 네 편이 둘이나 있잖아. 엄마, 너무 고마워. 근데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건지 싶어. 아니면 어쩔 건데.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 내가 말했지? 아이가 다 들어. 말 조심해.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무서울 게 없었죠. 갑작스럽게 닥쳤던 불안도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언뜻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말도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말투는 쏘아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끔 정말 화가 났나 싶을 때도 있는데 속은 정말 여린 분이세요. 남몰래 마음 아파하고 우는 분이죠. 그런 분이 제 앞에선 저렇게 태연하게 굴어도 뒤에선 소갈이 꽤나 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 네가 현준이? 상견례 장소는 네가 정한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정했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따로 있으세요? 여긴 마음이 썩 내키질 않네. 음식도 영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이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세요? 내가 차가 없어서 그러니 우리 집 앞에 식당에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엄마께 말씀드리자 엄마는 이전에 말했다시피 상견례 시간을 우리가 정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오전 10시에 상견례를 하기 원하셨죠. 그 소리를 듣자 괜히 마음에 걸리더군요. 엄마는 한시라도 빨리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듯 보였거든요. 엄마의 의견을 다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하자 집 앞이라 상관없다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상견례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죠. 상견례 당일까지도요. 어머니도 바로 여기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어제도 오전 10시까지 꼭 오시라고 전화드렸어. 다행이다. 그럼 우리 상견례 문제 없는 거지? 아, 너무 떨려. 빨리 상견례 끝내고 결혼 준비하고 싶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이쪽으로 오고 계신 거지? 길 안 헷갈리시려나? 곧 도착하신대. 아까 전화했을 때 식당 도착까지 15분 정도 남았다고 하셨어. 저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을 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음에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이 상견례가 무사히 끝날 거라는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신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신랑은 양해를 구하고 방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전화를 안 받으셔? 내가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믿은 내가 바보지. 형들도 전화를 안 받아. 아무래도 미리 손을 쓰신 것 같아. 설마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선 식당에 들어가 있자. 응? 어떻게 그래?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빨리 집에 다녀와 볼게. 현주, 넌 식당에 들어가 있어? 처음엔 식당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손을 썼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집에도 안 계셔. 아무래도 밖에 나가신 것 같아. 내가 계속 전화해 볼게. 알았어. 근데 정말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닐 거야. 근처에 계실지도 모르겠다. 나 잠깐 동네 좀 돌아보고 올 테니까 현주, 넌 식당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또 1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상한 눈치셨어요. 애꿎은 물만 계속 들이키셨죠. 이쯤 되니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상견례가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정말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한 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셨겠죠.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했으니까요. 결혼 일정을 잡으려면 최대한 빨리 상견례를 마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저희는 잔뜩 긴장한 채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3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예비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뒤로 신랑의 큰형과 둘째 형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셨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죠. 신랑은 한눈에 봐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여기 식당 분위기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너무 늦으셔서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지 걱정했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어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식당에 가는 건데 배가 고플 때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10시엔 배가 안 고프더라고. 그래서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식사를 하고 싶으셨다면 미리 연락 주시지.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렸네요. 그러셨어요? 내가 배가 고팠으면 빨리 왔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죠. 옆을 보니 엄마와 아버지도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짧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큰 테이블이 놓인 방엔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어요. 다들 일찍 오셨나 보네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약속 시간이 10시였는데 그걸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저희는 여기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머, 정말요? 다들 아침 식사하시나 봐요? 저는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천천히 왔어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식당 분위기가 좋아서 몇 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노래 좋지 않아요?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3시간쯤 지나니 노래도 안 들리고 시끄러워서 도통 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이상하다. 여기 되게 조용한 식당인데. 제가 2분 만난다고 특별히 신경 써서 찾은 식당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작정을 하고 온 사람 같았어요. 조급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어디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라는 태도로 삐딱하게 앉아 저희 가족을 천천히 훑어보더군요. 머리에 손을 많이 댄 티가 났어요. 에센스를 얼마나 바른 건지 머리칼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오전 내내 머리를 만지고 오신 게 분명해 보였죠.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럼 첫째, 둘째 아들분은 왜 늦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큰애랑 둘째도 아직 결혼 전이라 제가 같이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제가 없이 첫째랑 둘째만 먼저 와 있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처음부터 제 시간에 올 생각은 안 하신 거네요? 제 시간이 언제죠? 10시는 밥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10시부터 밥 먹기 편할 때 만나자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니 유감이네요. 우리 첫째, 둘째가 막내가 먼저 결혼하는 게 서운할 법도 한데 내가 애들을 워낙에 잘 키워서 그런지 형들이 막내에게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일부러 다 같이 늦게 오신 거네요. 이 식당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근데 우리 큰애랑 둘째가 어머니 차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서 여기까지 차 타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으셨구나.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 엄마가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셋을 혼자 키워서 그런가 애들이랑 내 사이가 더 각별해요. 애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내가 어딜 가나 아들 셋이 전부 효자라 복 받았다고 난리더라고요. 신랑의 형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신랑은 형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우리 막내가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대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선 인재인데 자기가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하길래 놔뒀어요. 지금 박사과정 준비 중인데 그런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자기 혼자서 이런 결정 절대 못 내리는 애거든요.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편하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사람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럼요.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죠. 그런 아드님이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은데요. 좋은 짝을 만났는지
인생의 하등 도 만드는 짝을 만났는지 알 수 없죠? 안 그래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제 배를 쓱 한번 훑더군요. 저는 그 노골적인 시선에 화가 치솟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앞에 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는 찰나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손을 맞잡고 다시 안정을 찾았죠. 그 더러운 기분은 좀처럼 가시지 않더군요. 꼭 신랑 발목을 네가 잡고 있다고 꼬지는 것 같았죠. 억울했어요. 엄마가 그때 그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이고 뭐고 이곳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예비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저를 계속 흘겨보더라고요. 그럴수록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메뉴판을 보시더군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봐. 편하게 먹어. 여기는 정식이 맛있어. 우선 정식 하나씩 시킬까? 여기요. 예비 시어머니는 두 아들들에게 메뉴판을 넘겨준 채 태연하게 웃고 있었죠.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문 안 할게요. 자릿쓴 값은 드릴 테니 음식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방에 있는 모두가 놀란 듯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보다 더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기 배 채우러 온 자리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드세요. 엄마는 자리에 둔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가셨죠.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고 엄마가 나간 곳만 힐끔거리더라고요.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돌아온 엄마는 가방을 테이블에 소리나게 올려두고 말씀하시더군요. 자, 이제 할 일 하시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예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이나 먹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한참을 코웃음 치더니 엄마를 노려봤죠. 다시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엄마는 공손하게 앉아있던 모습을 싹 지우고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지지 않겠다는 듯 삐딱하게 자리에 앉아 입을 열더군요. 그래요. 상견례 자리답게 어떻게 결혼을 진행할 건지 말해봐요. 말 아주 잘해야 할 거예요. 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나갈 생각이거든. 뭘 어떻게 할까요? 결혼은 자식들이 하는 건데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그냥 인사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속 편한 소리 하시네. 혼수랑 신혼집은 그쪽에서 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의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데? 한참 잘 나가는 애 결혼시켜놓고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할 건 아니죠?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아이를 혼자 가져요? 아까부터 진짜 교양 없으시네. 내가 이렇게 예의 있게 상대해주는데 뭘 더 해줘야 하죠? 잔말 말고 혼수랑 신혼집 그쪽에서 다 준비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이 결혼 허락 못해요.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반대하면 결혼 못하는 거지. 청첩장? 그것도 안 돌리면 그만이야. 급한 건 우리가 아니잖아. 지금 혼수와 신혼집을 우리가 다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대체 무슨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럼 하루빨리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을 한쪽이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도 시간만 지나면 박사 타이틀 따요. 우리는 결혼 안 시켜도 아쉬울 게 전혀 없어. 아이는 혼자 가졌나 봐요. 잘못을 한쪽이 감수한다뇨? 여기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그걸 뭘 물어봐요? 딸 한 번 잘 키웠네. 그럼 결혼 전에 덜컥 아이부터 가진 게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인데요? 누구 잘못이냐고?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보겠다고 덜컥 아이부터 가진 거 아니야. 그래놓고 누구 탓을 해? 그쪽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이 결혼 내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야. 알아? 예비 시어머니는 가방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난동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셨죠. 오히려 아버지가 욱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한 딸한테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해요? 우리 딸 부족함 없이 잘 키웠어요. 우리 딸이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만해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 아이고, 이런 집안에서 컸으니 배운 게 없지. 그러니 임신을 하고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안 그래? 그만하세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식당 직원들도 큰 소리가 나자 저희 방으로 몰려들었다가 손을 쓸 수 없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아직도 분이 가시지 않은 듯 붉어진 얼굴로 허공을 쏘아보고 계셨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를 잘 마치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다는 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더군요. 이 상황에서 결혼은 사치 같았죠. 그 순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좋은 것들과는 동떨어진 상황에 있다는 게 미안했죠. 우리도 이 결혼 안 시켜야겠네요. 우리 딸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뭐요?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진짜 괜찮으세요?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쪽 아들 잘났다고 했죠? 어쩌죠? 우리 딸도 잘났는데. 아이 혼자 키울 능력과 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랑 남편도 아직 잘 나가거든요. 뭐라고요? 오늘 이후부터 우리 딸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엄마는 테이블에 명함을 올려둔 채 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죠. 아쉬운 쪽이 하죠. 우린 안 해도 그만이라.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신랑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눈치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서 어릴 때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회사에 취직하라고 했다고 해요. 어릴 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있다 보니 막내 아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다가 신랑이 공부 쪽으로 재능을 보이자 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하며 신랑을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랑의 연애도 관여하고 친구들 관계도 관여하며 신랑을 자기 손안에 주무르길 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쳐 독립을 결심한 신랑은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다가 상견례 때문에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엄마가 준 명함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여긴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학원인데 여기에 왜 그쪽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제가 잘난 아드님 지도 교수네요. 뭐? 당신이
우리 아들 지도 교수라고? 사실 신랑이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가 저희 엄마였거든요. 신랑을 만나게 된 것도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화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제 꿈은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좋아했던 공부도 전부 싫어지는 시기가 오더군요. 공부하다가 너무 지겹고 지치기도 해서 3달짜리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너, 내가 번호 하나 줄 테니까 그 학생 좀 만나보고 정신 차려라. 만나보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너처럼 공부 설렁설렁하는 애 아니다. 많이 배워. 이게 뭔데? 내가 이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그래, 내가 잘해뒀으니까 전화해봐. 아마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저에게 신랑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대로 신랑에게 좋은 자극을 받았고 다시 공부에 매진했죠. 신랑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모두 엄마가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한 만남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명함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신랑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신랑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 어머님, 저 어머니랑 이 시간부로 연을 끊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뭐? 나랑 연을 끊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상한 여자를 만나더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셔야죠.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전 어머니 인형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 괴롭히실 거예요? 전 지금까지 어머니 말 다 듣고 살았어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언제 괴롭혔다 해.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아버님, 어머님,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현주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어머니 얼굴 안 보며 살겠습니다. 현주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제발요. 저희 아이만 생각해 주세요. 신랑은 바닥에 엎드려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랑의 모습에 걸음을 떼지 못하자 엄마가 제 손을 이끌고 식당 밖으로 나오셨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고 하더니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만 같았어요. 신랑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로 한 채 저희 앞에서 빌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발 우리 아들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사람도 몰라보고 헛소리를 했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아들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 많이 부족했어요.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어. 제발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네? 누가 그쪽 사부인이에요? 저는 이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사부인, 우리 현주 뱃속의 아이는요. 아이가 있잖아요. 제발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사부인,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까는 급한 거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 저도 급한 거 없어서요.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사부인, 제가 이럴게요. 빌게요. 제발 애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휴, 제가 주제 넘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나중에
아주 천천히 생각해보죠. 사부인! 상견례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빌더군요. 결국 남편의 끈기에 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큰 시련을 넘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셨죠. 그 뒤로 시어머니의 얼굴은 본 적 없어요. 남편도 일체 말을 꺼내지 않고 연락도 아예 끊어버린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가 그 계기로 버릇을 고치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자마자 며느리를 엄청 괴롭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먼저 시어머니랑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래도 큰 아주버님은 끝까지 버티다가 이혼당하기 직전에 시어머니와 왕래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새 아들과 머물렀던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소식을 큰 아주버님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 후로는 저도 소식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요란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어요. 목청이 아주 큰 여자아이가 태어났죠. 저와 남편은 잠도 줄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을 아주 많이 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박사 학위를 따고 큰 제약회사에 취직해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이 일은 자신과 맞지 않다며 울었던 때가 무색하게 남편은 15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다 작은 제약회사에 취직해 다시 일을 하며 지냈어요. 긴 시간 동안 일을 놓은 탓에 조금 버거운 일도 있지만 아직까진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죠.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길게 다니고 싶어요. 사실 아이도 이제 제법 큰 상태라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남편을 따라잡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일해보려고요. 엄마, 아버지, 아직 준비 안 됐어? 지금 가야 시간이 딱 맞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차피 차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신경 써. 대충 입어, 대충. 자꾸 어딜 간다고 그래. 주말이면 푹 쉬지. 왜 자꾸 돌아다녀? 아버님, 어머님, 오늘 아윤이랑 캠핑 가기로 했잖아요. 고기 준비해뒀으니까 같이 가서 구워 먹어요. 할아버지, 가기 싫은 척하면서 선글라스까지 끼셨네? 이거 셔츠는 언제 산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아주 멋쟁이네? 네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다른 할아버지들이랑 다르지? 우리 아빠보다 옷을 더 잘 입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더 젊어 보여. 남편은 평생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상견례에서 난동을 피우던 그날 남편은 깨달았다고 해요. 어머니와 멀어져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남편이 어머니와 연을 끊은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이는 훌쩍 커서 사춘기 소녀가 되었죠. 너희들끼리 가면 되지. 왜 맨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해. 늙은이들 가서 고생만 하지. 어머님, 저번에 캠핑 간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또 가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내가 그랬어? 그냥 산이 조금 예쁘다고 한 거지. 엄마, 그게 좋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랑 가기 싫으면 예쁜 손녀딸이랑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엄마, 나 가기 싫다고 했잖아. 나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한다니까. 거기 가서 뭐해?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데. 우리 딸 사춘기네.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제 제발 같이 가달라고 해야 겨우 같이 가주네. 또 그 소리야. 아무튼 내가 말을 못해. 아휴, 저게 언제 저렇게 커서 쫑알쫑알 말도 잘할까.
신기하단 말이지. 응? 할머니가 우리 아윤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 네, 알죠, 그럼. 할머니, 그럼 이번 생일에 나 핸드폰 사줘. 아유, 저 산 좀 봐라. 멋있다 아주. 나무도 높은 게. 아이고, 저기 봐라. 아, 할머니, 산 보이지도 않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지금도 사이가 아주 좋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캠핑 다니고 쇼핑도 다녀요. 남편은 자기에게 어른은 장인어른, 장모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죠. 이러다 보니 우리 아이도 친할머니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친할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 댁은 가끔 왕래를 하며 지낸 탓에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친할머니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결국 시어머니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조금 욕심을 버리고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15년이 지나도록 생생한 기억으로 남은 이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꼭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자식과 부모 사이여도 넘으면 안 될 선이 존재한다는 걸 이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더 아끼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오래오래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